걱정 마. 그 놓친 데는 아직 아무것도 몰라. 솔직히 안 깨어나는 게 우리한테는 좋지. 사망보험금 5억 떨어지면 깔끔하게 정리되잖아. 6살짜리 손주가 끌어안고 자던 고민형에서 사위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 제 딸은 머리 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서 눈 한 번 뜨지 못한 채 누워 있었어요. 기계의 의지에 겨우 숨만 쉬고 있는 제 자식. 그 아이 목숨에 5억이라는 값을 매겨놓고 전화기 넘어 누군가와 시시덕거리며 흥정을 하던 사람이 바로 제가 두 손으로 맞아들인 사위였습니다. 저는 시장 골목에서 40년을 순댓국만 끓여온 올해 66된 여자입니다. 배운 것 없고 가진 것 없어도 평생 남의 것 한 톨 탐낸 적 없이 정직하게만 살아왔어요. 그런 제가 그날 그 고민형에서 흘러나온 목소리를 듣고 난생 처음으로 사람이 무서워졌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한 사람을 끝까지 무너뜨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제 딸은 다시 눈을 떴을까요? 제 딸의 목숨을 저울에 달아 돈으로 셈하던 그 사위는 결국 어떤 최후를 맞이했을까요? 국밥그릇 하나에 평생을 바친 무지렁이 여자가 어떻게 그 영악한 사위를 한 채 빈틈도 없이 끝장냈는지 눈물 대신 가장 차갑고 가장 치밀하게 대갚아준 이야기. 지금부터 그 전부를 빠짐없이 들려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사연에 들어가기 전에 구독 버튼 한번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이야기를 들어주고 계신지 댓글에 살짝 남겨주시면 그대에게 사설내내 복이 가득하시기를 제가 정성껏 빌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따끈한 국물 한 그릇 앞에 두셨다 생각하시고 천천히 따라와 주세요. 제 이야기는 40년 전 그 좁은 시장 골목에서 시작됩니다. 저는 26에 시집을 갔어요. 남편은 공사장에서 철근 나르던 사람이었습니다. 변변한 데이트 한번 못 해보고 국수 한 그릇 같이 먹은 게 전부인 사이로 손을 잡았죠. 가진 거라곤 단칸방 보증금하고 서로밖에 없었지만 그래도 그 사람 손이 어찌나 크고 따뜻하던지 이 손만 잡고 있으면 굶어 죽진 않겠구나 그렇게 믿었어요. 이듬해 딸이 태어났습니다. 손바닥만한 게 어찌나 환하게 웃던지 남편이 핏덩이를 안고는 여보, 우리 애가 방에 불을 켠 것 같아 하더라고요. 그 말이 좋아서 저는 딸 이름을 빛나라고 지었습니다. 이시성의 빛날빛, 고울라, 빛나 그렇게 지어주었어요. 가방끈 짧은 이 애미가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이름으로 어두운 세상 어디에 가든 그저 곱고 환하게 빛만 나라고요. 그런데 사람 팔자라는 게 참 모질더군요. 빛나가 5살 되던 해 봄이었습니다. 그날 새벽에도 일 나가는 남편에게 도시락 싸서 보냈는데 점심나절에 현장에서 전화가 왔어요. 발판이 무너졌다고. 남편이 그렇게 갔습니다. 31. 아직 새파랗게 젊은 나이에 저는 과부가 됐고 5살 배기 딸 하나가 제 손에 덩그러니 남았어요. 장례를 치르고 나니 통장에 남은 게 없었습니다. 빚쟁이들은 문을 두드리고 어린 딸은 아빠 어디 갔냐고 매달리고 저는 사흘을 굶고 나서야 정신이 들었어요. 내가 여기서 주저앉으면 우리 빛나는 아빠도 엄마도 없는 애가 된다. 그 생각 하나로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래서 잡은 게 순댓국이었어요. 친정 어머니가 시장에서 국밥을 파셨거든요. 어깨 너머로 배운 그 솜씨 하나만 믿고 시장 끄트머리 비새는 가게를 얻어 가마솥을 걸었습니다. 새벽 4시 아직 사방이 깜깜할 때 일어나 시린 손으로 가마솥에 사고를 안 쳤어요. 뼈가 푹 고와지면서 뽀얀 김이 천장까지 차오르면 그 허연 김 속에서 저는 가끔 죽은 남편 얼굴을 봤습니다. 여보, 나 잘하고 있는 거 맞지? 그렇게 혼잣말을 하면서요. 마늘은 또 어찌나 많이 까야 하던지 손끝이 퉁퉁 붓고 갈라져서 겨울이면 피가 났어요. 그 검정 고무 앞치마는 20년을 둘렀더니 나중엔 제 살처럼 됐고요. 그래도 다행이었던 건 우리 빛나가 철이 일찍 들었다는 거예요. 또래들 다 학원 다닐 때 빛나는 가게 한 구석 김서린 탁자에 앉아 혼자 숙제를 했습니다.
손님 없는 틈엔 행주지도 하고 단무지도 썰고 한 번도 신발 사달라, 옷 사달라 떼쓴 적이 없어요. 오히려 제 손등에 약을 발라주면서 엄마, 손 아프지? 내가 얼른 커서 호강시켜 줄게. 하던 애였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저는 또 새벽 4시에 일어날 힘을 얻었어요. 그렇게 모진 세월을 견디니 빛나가 그 어렵다는 약대에 척 붙더라고요. 합격 통지서를 받던 날 저는 가마솥 앞에서 앞치마에 얼굴을 묻고 펑펑 울었습니다. 우리 빛나가 약사가 된대요. 평생 남의 국법이나 말던 제 딸이 하얀 가운 입고 약을 짓는 사람이 된다잖아요. 세월은 정직했습니다. 저희 순댓국집은 어느새 시장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집이 됐어요. 그 집 국물은 사람을 살린다는 소리까지 들었으니까요. 저는 한 푼도 허투루 안 쓰고 악착같이 모았고 결국 그 가게가 들어있는 2층짜리 상가 건물을 통째로 제 이름으로 사들였습니다. 1층은 우리 가게, 2층은 새를 놓고 그게 40년 제 인생의 전부이자 우리 모녀의 마지막 보루였어요. 저는 빛나한테 입버릇처럼 말했어요. 빛나야, 남의 것은 쳐다도 보지 마라. 사람이 남의 걸 탐내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 네 손으로 끓인 만큼만 먹어라. 그게 제일 마음 편한 거다. 빛나도 그 말을 가슴에 새기고 컸습니다. 정직하고 사람 잘 믿고 정 많은 아이로요. 저는 그게 자랑스러웠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렇게 사람을 잘 믿게 키운 게 제 가장 큰 잘못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했던가요? 빛나는 번듯한 약국에 자리를 잡았고 저도 이제 좀 허리 펴고 사나 싶었어요. 단골 할머니들이 이제 그 좋은 딸 덕에 호강만 남았네 하면 저는 손사래를 치면서도 속으로는 그렇게 흐뭇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 저녁이었어요. 가게 문 닫고 둘이 마주 앉아 국밥을 먹는데 빈타가 수저를 만지작거리더니 조심스레 입을 떼더라고요. 엄마, 나 만나는 사람 있어. 저는 그때 드디어 우리 빛나한테도 봄이 왔구나 싶어서 손뼉을 쳤습니다. 어떤 사람이냐, 뭐 하는 사람이냐, 언제 데려올 거냐, 신이 나서 물었어요. 그 사람이 우리 집에 처음 인사를 오던 날, 저는 그날을 지금도 또렷이 기억합니다. 약속 시간보다 30분이나 일찍 와서 가게 앞을 서성이고 있더라고요. 한 손엔 과일 상자, 한 손엔 홍삼 세트를 들고요. 빛나가 창밖을 보더니 얼굴이 빨개져서는 엄마, 저 사람이야 하는데 말끔하게 생긴 게 인물 하나는 훤하더라고요. 키도 크고 양복도 각이 딱 잡혀 있고 강민호, 우리 빛나보다 2살 후에 제법 알아주는 회사에 다닌다고 했어요. 가게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어찌나 공손하게 허리를 숙이던지 저는 첫눈에 마음이 절반은 놓였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어머니, 제가 빛나 씨한테 어머니 순댓국 얘기를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습니다. 오늘 드디어 그 국밥을 먹어보네요. 그러더니 한 그릇을 뚝딱 비우고 한 그릇을 더 청해 먹어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어머니, 이 집 진짜 큰일 나겠는데요. 서울 한복판에 내놔도 줄 설 맛이에요. 하는데 자식 입에 밥 들어가는 거랑 사위될 사람 입에 내 국물 들어가는 게 어찌 그리 똑같이 흐뭇하던지요. 식사가 끝나고 제가 그릇을 치우려는데 이 사람이 어느새 소매를 걷어붙이고 개수대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어머니, 앉아 계세요. 이런 건 제가 해야죠. 한사코 말려도 기어이 설거지를 다 하고서야 손을 닦더라고요. 저는 그 등을 보면서 속으로 그랬어요. 우리 빛나 사람 하나는 기가 막히게 골랐구나. 외동딸 하나 키운 저한테 사위는 아들이 낳친 배 없었습니다. 명절이면 빈손으로 오는 법이 없었고 가게에 와서는 쌀감 아니며 양파 자르며 무거운 건 죄다 제가 손도 못 대게 자기가 날랐어요. 어머니, 허리 나가면 누가 이 국물을 끓여요? 하면서요. 단골 할머니들이 빈다 엄마 아들보다 나은 사위 받네 하면 저는 그저 입이 귀에 걸렸습니다. 이듬해 봄 둘은 결혼을 했습니다. 신부 입장 때 원래 같으면 아버지가 딸 손을 잡고 들어가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빛나한텐 그 손을 잡아줄 아버지가 없으니 그 자리를 제가 대신 섰습니다. 빛나 손을 잡고 식장에 들어서는데 다리가 어찌나 후들거리던지 이 손을 잡고 새벽 시장을 누비던 게 엊그제 같은데 그 손이 어느새 이렇게 곱게 자라서 시집을 간다니 죽은 남편이 생각이 나서 눈물이 핑 돌았어요. 여보, 당신이 잡고 들어가야 할 손을 오늘 내가 대신 잡았어요. 우리 빛나, 나 혼자서도 이만큼 잘 키웠어요. 그렇게 속으로 말하면서 사위될 사람한테 딸 손을 넘겨주는데 사위가 빛나를 보며 어찌나 환하게 웃던지 저는 그 웃음을 믿었습니다. 패백을 드리는 자리에서 사위가 제 손을 두 손으로 꼭 잡고 그러더군요. 어머님, 빛나 씨 평생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살겠습니다. 이제 어머니도 제가 아들처럼 모실게요. 고생 그만하시고 좋은 것만 보고 사세요. 저는 또 울었습니다. 40년 묵은 서름이 그 한마디에 다 녹는 것 같았거든요. 신호는 단란했습니다. 둘이 손잡고 가게에 들러 점심을 먹고 가곤 했고 빛나 얼굴엔 살이 통통하게 오르더라고요. 그렇게 몇 해가 지나 우리 집에 천금 같은 손주가 태어났습니다. 준우. 빛나 어릴 때랑 어찌나 똑같이 생겼던지 핏덩이를 안고 저는 또 펑펑 울었어요. 내 새끼가 낳은 내 새끼라니. 준우 돌 때 제가 곰인형을 하나 사줬습니다. 배를 꾹 누르면 소리가 녹음이 되고 다시 누르면 그 소리를 들려주는 거였어요. 준우가 그걸 어찌나 좋아하던지 곰돌이라고 이름까지 붙여서는 지 목소리, 엄마 목소리를 녹음해 놓고 깔깔 웃고 잘 때도 꼭 끌어안고 잤습니다. 다만 어린 것이 녹음만 해놓고 다시 듣는 건 곧잘 까먹어서 그 곰돌이 뱃속엔 별의별 소리가 다 들어가 있곤 했죠. 사위는 다 좋았어요. 딱 한 가지. 아주 가끔 마음 한구석에 걸리는 게 있긴 했지만요. 사위는 돈 이야기만 나오면 사람이 살짝 달라지는 데가 있었어요. 평소엔 그렇게 너그럽고 점잖다가도 돈 얘기 앞에서는 눈빛이 묘하게 반짝이는 거예요. 한 번은 명절에 온 식구가 가게에 둘러앉아 있는데 사위가 슬쩍 그러더라고요. 어머니, 이 건물 어머니 명의시죠? 요즘 이 동네 시세가 얼만 줄 아세요? 어머니, 이거 진짜 평생 제일 잘하신 일이에요. 그러면서 휴대폰으로 주변 시세를 찾아서 보여주는데 저는 그냥 사위가 장모재산 걱정을 다 해주나 보다 그렇게 좋게만 생각했어요. 씀씀이도 좀 결혼 전보다 차가 좋아지고 손목엔 못 보던 시계가 채워져 있고 그래도 저는 그러려니 했습니다. 우리 빛나가 약사고 사위도 멀쩡한 회사를 다니니 둘이 벌면 그 정도 누리고 살 수도 있지. 사람이 좀 멋을 부릴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저는 마음에 걸리는 그 작은 가시들을 자꾸만 제 손으로 뽑아서 버렸어요.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게 다 빨간불이었는데 말입니다. 그렇게 별 탈 없이 또 몇 해가 흘렀어요. 준우가 어린이집에 다닐 무렵이었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사위가 평소답지 않게 술을 한 잔 걸치고 와서는 빛나랑 저를 식탁에 불러 앉히더라고요. 그러더니 한참을 망설이다가 어렵게 입을 떼더군요. 어머니, 빛나요. 사실은 내가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좀 해볼까 해. 그날 사위가 풀어놓은 사업 이야기는 가만히 듣고 있으면 정말이지 그럴듯했어요. 회사 선배랑 같이 하기로 했다. 요즘 이게 뜨는 분야다. 딱 1, 2년만 고생하면 회사 다닐 때 연봉의 몇 배를 번다. 입에 침이 마르도록 설명을 하는데 그 눈이 어찌나 반짝이던지요. 저는 솔직히 덜컥 겁부터 났습니다. 멀쩡한 회사를 왜 그만두냐고. 처자식이 딸렸는데 안정적인 게 최고 아니냐고요. 그런데 옆에서 우리 빛나가 그러는 거예요. 엄마, 민호 씨 능력 있는 사람인 거 엄마도 알잖아. 나도 한참 고민했는데 응원해 주기로 했어. 부부가 같이 가는 거지. 딸이 그렇게 제 남편 편을 들고 나서는데 제가 무슨 말을 더 하겠어요. 그저 잘되기만을 빌었습니다. 며칠 뒤였어요. 사위가 저를 따로 찾아오더니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떼더라고요. 어머니, 정말 염치 없는 부탁인 거 아는데요. 초기 자금이 생각보다 좀 모자라서요. 어머니 8천만 원만 잠깐만 빌려주시면
1년 안에 이자까지 쳐서 꼭 갚겠습니다. 제가 어머니 돈을 어떻게 떼먹겠어요. 어머니 사위인데. 8천만 원이요. 그건 제가 40년을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손끝이 갈라지도록 국물을 끓여 모은 돈이었어요. 단무지 한쪽도 허투루 안 버리고 10원 한 장을 벌벌 떨며 모은 돈. 늙어서 자식한테 손 안 벌리고 내 장례비까지 내 손으로 치르고 가겠다고 그거 하나 바라보고 부어온 적금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제 평생이고 제 전부였죠. 그런데 사위가 아들처럼 고개를 푹 숙이고 딸이 그 사람을 그렇게 믿는데 저는 결국 그 적금을 깼습니다. 통장을 내밀면서 그랬어요. 민호야, 이거 이 애미 전 재산이다. 다른 건 안 바란다. 우리 빛나하고 준우, 너만 믿는다. 그랬더니 사위가 제 손을 덥석 잡고 눈물까지 글썽이면서 어머니, 이 은혜 죽어도 안 잊겠습니다. 하더라고요. 저는 그 눈물도 믿었습니다. 그런데 8천으로 끝이 아니었어요. 반년쯤 지났을까요? 어느 날 빛나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우연히 알게 됐어요. 우리 빛나가 자기 명의로 은행에서 1억 2천을 더 대출받았다는 겁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빛나야, 너 그 큰 돈을 왜 네 이름으로 빌려? 1억 2천이 애 이름이냐? 엄마, 민우 씨 사업이 자리만 잡으면 금방 갚을 수 있대. 지금이 딱 고비라 그래. 부부가 같이 하는 일인데 내가 도와야지. 엄마는 걱정하지 마. 빛나는 대수롭지 않게 웃어 넘겼지만 저는 그날 밤 한숨도 못 잤어요. 이상하게도 그 무렵부터 사위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살갑게 가게에 들르던 사람이 발길을 뚝 끊더라고요. 어쩌다 얼굴을 비춰도 밥상 앞에서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돈 이야기만 나오면 대놓고 신경질을 냈습니다. 어머니, 사업이라는 게 원래 그래요. 좀 기다리시라니까 왜 자꾸 보채세요? 장모한테 그렇게 짜증을 내는데도 저는 사업하느라 예민해졌나 보다. 그렇게 또 좋게 넘겼어요. 그러는 동안 우리 빛나는 몸을 갈아넣고 있었습니다. 낮에 약국 일을 끝내고도 밤에는 다른 약국 당직까지 뛰기 시작했어요. 갚아야 할 빚이 산더미니까요. 그 고운 얼굴이 반쪽이 되고 눈 밑은 시커멓게 꺼지고 제가 보다 못해 빛나야 너 이러다 사람 잡겠다. 제발 좀 쉬어라 하면 빛나는 늘 똑같이 대답했어요. 엄마, 나 괜찮아. 요즘 머리가 좀 지끈거리긴 하는데 그냥 피곤해서 그래. 이 빚만 갚으면 다 끝나. 조금만 참으면 돼. 머리가 아프다는 그 말을 저는 그냥 흘려들었어요. 다들 일에 치여 사는데 그러려니 하고요. 나중에야 알게 된 사실이지만 사위의 그 사업이라는 건 처음부터 제대로 된 사업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빌려 저기를 막고 저기서 빌려 여기를 막는 그야말로 밑 빠진 독이었어요. 제가 평생 모은 적금도 빛나가 제 이름으로 끌어다 쓴 대출도 전부 그 밑빠진 독에 콸콸 부어지고 있었던 거죠. 그 사람은 사업가가 아니라 그냥 빚으로 빚을 돌려막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날도 빛나는 당직을 서러 나갔어요.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면서 평소처럼 그러더라고요. 엄마, 준우 좀 부탁해. 나 늦을 거야. 그게 그날 제가 들은 빛나의 마지막 멀쩡한 목소리였습니다. 밤 11시쯤 됐을까요?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한 통 걸려왔어요. 받아보니 빛나가 일하던 약국 근처 대학병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수화기 너머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빛나 씨 보호자 되십니까? 환자분이 근무 중에 갑자기 쓰러지셔서 지금 응급실로 이송됐습니다. 의식이 없으세요. 최대한 빨리 와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잠든 준우를 들쳐업고 신발도 제대로 못 끼워 신은 채로 깜깜한 밤거리를 병원으로 내달렸어요. 코를 찌르는 소독약 냄새가 온 복도에 진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응급실의 그 시뻘건 불빛 아래서 손주는 무섭다고 제 품에 머리를 쳐박고 울어대는데 제 정신은 이미 반쯤 나가서 어디가 땅이고 어디가 하늘인지 분간조차 안 가더라고요.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들이 시퍼런 침대를 밀고 숨가쁘게 지나갈 때마다 가슴이 저 밑바닥으로 툭툭 떨어졌습니다. 한참 만에 의사 선생님이 저를 부르더니 다급한 목소리로 말하더라고요. 어머님, 내 동맥류가 파열됐습니다.
뇌혈관이 부풀어 있다가 터진 거예요. 출혈이 심해서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합니다. 보호자분 설명이 필요해요. 저는 펜을 쥔 손을 사시나무처럼 떨면서 수술 동의서에 이름 석자를 겨우 적었습니다. 수술실 앞 차가운 의자에 앉아 지쳐 잠든 준우를 끌어안고 몇 시간을 떨었어요. 죽은 남편한테 빌고 부처님, 하느님 안 찾은 분이 없었습니다. 여보, 우리 빛나 좀 살려줘요. 빛나 없으면 나는 이제 못 살아요. 그렇게 빌고 또 빌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기다린 끝에 겨우 중환자실 문이 열리는데 머리에 하얀 붕대를 칭칭 감고 입에 굵은 호수를 문 채 기계 소리에 맞춰 겨우 숨만 쉬고 있는 애가 제 딸 빛나였습니다. 그 곱던 얼굴이 퉁퉁 부어서 눈도 못 뜨고 기계가 대신 숨을 쉬어주고 있는 모습을 보는데 심장에 칼이 날아와 꽂히는 것 같았어요. 수술은 잘 끝났다는데 빛나는 도통 깨어날 기미가 없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그저 시간을 두고 지켜보자는 말만 되풀이했고요. 빛나가 쓰러졌다는 연락을 받고 2시간이 더 지나서야 사위가 병원 복도 끝에서 어슬렁 걸어왔습니다. 머리는 말끔하게 포마드로 넘기고 양복 기타나 흐트러짐이 없는 게 방금 막 아내가 쓰러졌다는 소식을 들은 사람치고는 얼굴색 하나 안 변했더라고요. 빛나 침대 옆에 서서 눈물 한 방울 안 흘리고 그저 가만히 손목시계만 들여다보던 그 사람이 수희 눈치를 슬금슬금 살피더니 저를 병원 비상구 계단 구석으로 슬쩍 불러냈습니다. 어머니, 현실적으로 생각하셔야죠. 뇌동맥류라는 게 수술 한 번 한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수술비며 중환자실 입원비가 하루에 얼마씩 깨질지 아세요? 설령 깨어난다고 해도 예전처럼 약사일은 못합니다. 머리를 열었는데 어떻게 복귀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어머님, 현실적으로 요양병원 알아보고 그리로 옮기는 게 서로 편해요. 제 자식이 숨줄만 겨우 붙들고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남편이라는 사람 입에서 나오는 첫마디가 요양병원으로 치워버리자는 소리였습니다. 기가 막혀서 그 얼굴을 멍하니 쳐다보는데 그 눈빛엔 슬픔은커녕 귀찮은 짐짝을 내려다보는 듯한 한기가 서려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위놈은 제 2손을 덥석 잡으면서 아주 효자 같은 목소리로 조곤조곤 말을 잇는 거예요. 준우는 당분간 어머니가 데리고 계세요. 저도 지금 사업 수습하느라 눈코 뜰 새가 없어서 매일 병원을 지킬 여력이 안 됩니다. 빛나 약국 정리하는 문제도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어머니는 가게 일이나 신경 쓰세요. 가슴속에서 뜨거운 핏덩어리가 울컥 치밀어 올랐지만 중환자실 안에서 홀로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을 빛나를 생각하며 이가 부러지도록 입술을 깨물어 참았습니다. 보호자 대기실 의자에 지쳐 잠든 준우를 등에 다시 고쳐엎고 사위놈이 억지로 제 손바닥에 쥐어준 그 집 현관 열쇠를 주머니 깊숙이 쑤셔 넣었어요. 기나긴 병원살이를 버티려면 어린 것 옷가지 몇 벌이랑 늘 끼고 자던 곰돌이 인형이라도 챙겨와야 했으니까요. 손주 녀석은 곰돌이 배에 달린 녹음 단추를 한번 눌러놓으면 끄는 걸 늘 까먹는 애였어요. 그 낡은 인형이라도 품에 안겨줘야 어미 없는 밤을 견뎌낼 것 같았어요. 사위가 지어준 열쇠로 그 집 현관문을 여는데 손이 자꾸만 미끄러지더라고요. 빛나가 신혼살림을 차리고 준우를 낳아기른 그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불 꺼진 집 안으로 한 발 들여놓는 순간 등골이 서늘했어요. 사람 사는 온기라곤 하나도 없이 싸늘하게 식어 있더라고요. 주방 싱크대엔 설거지도 안 한 그릇이 며칠째 쌓여 있고 거실 바닥엔 빈 술병이 나뒹굴고 우리 빛나가 저렇게 누워있는 동안 이 집 주인이라는 사람은 이러고 살았구나 싶어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코끝에 낯선 냄새가 스치는 거예요. 달콤한 향수 냄새? 우리 빛나가 쓰던 향이 아니었어요. 살림하는 여자의 살냄새도 아니고 어디 젊은 처녀한테서나 날 법한 그런 향이 집안 곳곳에 배어 있더라고요. 저는 그때 뭔가 싸한 기분이 들었지만 그게 뭔지는 차마 짐작도 못했습니다. 그저 정신없이 준우 방으로 들어가 어린 것 속옷이며 양말이며 옷가지를 주섬주섬 가방에 챙겨 넣었어요. 그러다 거실 소파 밑에서 준우가 늘 끼고 자던 그 곰돌이를 발견했습니다. 소파와 벽 틈에 끼인 채로 처박혀 있더라고요.
누가 거기 앉았다가 깔고 앉기라도 한 것처럼요. 저는 먼지를 툭툭 털어 그 낡은 곰인형을 가방 맨 위에 넣고 그 집을 나왔습니다. 준우는 그날 밤도 엄마를 찾으며 한참을 울다가 제품에서 겨우 잠이 들었어요. 곰돌이를 두 팔로 꼭 끌어안고서요. 저도 며칠을 못 잔 터라 잠든 준우 옆에 그대로 쓰러지듯 누웠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지났을까요? 준우가 잠결에 몸을 뒤척이면서 그 곰돌이를 더 꽉 끌어안았어요. 그러자 곰돌이 배가 눌리면서 안에서 무슨 소리가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또 준우가 낮에 녹음해둔 "엄마 빨리 일어나" 소리겠거니 그 소리를 들으면 또 가슴이 미어지겠거니 했습니다. 그런데 곰돌이에서 흘러나온 건 준우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6살짜리 준우가 끌어안고 자던 그 곰인형에서 사위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부스럭거리는 잡음이 한참 들리더니 이내 또렷한 사위의 목소리가 새어나왔어요.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하는 소리였습니다. "오, 나야. 아니, 지금 집이야. 아무도 없어. 편하게 말해도 돼. 장모? 그 놓친 내년 아무것도 몰라. 수능 끼고 병원에서 사는데 뭘 알겠어. 사람이 좀 모질한 놓친내라 다루기가 편하지. 와이프? 솔직하게 말할까? 나는 차라리 이대로 안 껴놨으면 좋겠어. 사망보험 5억 나와. 그거 깔끔하게 떨어지면 정리 끝이잖아. 깨어나 봤자 머리를 그렇게 열었는데 제대로 사람 구실이나 하겠어? 그럼 이혼 사회야 차고 넘치는 거고. 어느 쪽이든 나야 손해볼 거 없지. 그 상가 건물? 그래, 장모 명의야. 그거 하나만 어떻게 내 앞으로 돌려놓으면 우리 진짜 평생 돈 걱정 없이 사는 거지. 내가 다 생각해 뒀어. 조금만 참아, 응? 다 정리되면 우리 같이 살자. 나도 사랑해. 끊어. 뚝 하고 통화가 끊기는 소리. 그리고 다시 부스럭거리는 잡음.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방바닥에 앉은 채로 그대로 굳어버렸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데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려서 한참을 아무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러다 정신이 들자 손이 부들부들 떨려서 곰돌이를 들고 그 소리를 처음부터 다시 들었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을요. 들을 때마다 손끝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잘못 들은 게 아닐까, 내가 미친 게 아닐까 싶어서 몇 번을 다시 들었는데 그 끔찍한 말들은 한 글자도 달라지지 않더라고요. 내 딸이 죽기를 바라는 남편, 지 마누라가 사경을 헤매는 와중에 다른 여자랑 시시덕거리며 보험금 5억을 세마던 사위. 그것도 모자라 제가 40년 피땀 흘려 모은 그 건물까지 통째로 삼키려던 인간. 그 모든 게 이 작은 고민형 하나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던 겁니다. 그제야 알았어요. 빈집 소파 밑에 처박혔던 곰돌이가 왜 거기 그렇게 끼어 있었는지를요. 그 인간이 마음 놓고 통화를 하겠다고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을 때 준우가 녹음 단추를 눌러놓고 끄는 걸 깜빡 잊은 그 곰돌이를 자기도 모르게 깔고 앉았던 거죠. 지 입으로 떠든 그 끔찍한 말들이 그렇게 통째로 녹음이 된 줄도 모르고요. 저는 잠든 준우의 머리를 가만히 쓸어내렸습니다. 아빠가 엄마 죽기를 바란다는 것도 모르고 그 아빠 닮은 곰돌이를 끌어안고 새근새근 자고 있는 우리 손주. 그리고 지금 이 시각에도 병원 침대에서 홀로 사투를 벌이고 있을 우리 빛나.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차갑게 식어버린 것 같았어요. 40년을 남의 것 한 톨 탐내지 않고 사람 미워할 줄도 모르고 곱게만 살아온 제가 난생 처음 사람이 무서워지더군요. 그리고 동시에 마음을 먹게 됐어요. 이 인간을 내 손으로 끝까지 무너뜨리겠다고요. 저는 눈물을 닦고 떨리는 손으로 제 낡은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곰돌이 배를 다시 누르고 그 통화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휴대폰에 고스란히 녹음해 두었어요. 이 증거가 절대로 사라져서는 안 되니까요. 그날 밤 이후로 저는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울 시간이 없었으니까요. 그 인간은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줄 알고 마음 놓고 본색을 드러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인간이 방심한 그 틈에 조용히 칼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다시 그 집 현관문을 열었어요. 이번엔 손이 하나도 안 떨리더라고요. 준우 옷까지나 챙기던 어제와는 달랐습니다. 저는 안방으로 들어가 서랍이란 서랍은 다 열어젖혔어요. 옷장 깊숙한 곳, 손이 잘 안 닿는 구석에서
서류 봉투 하나가 잡히더라고요. 보험 증서였어요. 피보험자 이빛나, 사망보험금 5억 원, 그리고 수익자 강민호. 곰돌이에서 흘러나오던 그 5억이 종이 위에 시퍼런 글씨로 떡하니 박혀 있더라고요. 그것도 가입 날짜를 보니 우리 빛나가 쓰러지기 몇 달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인간은 빛나가 멀쩡히 두 발로 걸어 다닐 때부터 이미 지 마누라 죽을 날을 새먹어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을 뻔한 걸 이를 악물고 버텼어요. 봉투 안에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빛나 명의로 대출받은 서류 뭉치, 그리고 구깃구깃하게 접힌 영수증 한 장이 더 있었어요. 전당포 영수증이었어요. 우리 빛나가 시집 올 때 제가 없는 살림에 해준 금붙이며 그의 손가락에 끼워진 결혼 반지까지. 그 인간이 죄다 전당포에 잡혀먹은 거였습니다. 저는 그 길로 영수증에 적힌 전당포를 찾아갔어요. 사진을 보여주니까 주인이 알아보더라고요. 이 양반요? 키 크고 인물 훤한 분. 금붙이 들고 몇 번 오셨지. 부인 거라면서 부인이 허락했다고. 허락은 무슨. 제 딸은 그때 약국에서 밤새 일하느라 지 몸이 부서지는 줄도 몰랐는데요. 저는 그 모든 걸 하나하나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보험 증서도, 대출 서류도, 전당포 영수증도요. 그리고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제 이야기를 다 듣고 녹음을 들은 변호사가 그러더군요. 어머님, 증거가 아주 확실합니다. 침착하게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증거를 모으던 어느 날 새벽이었어요.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보호자분, 환자분이 방금 눈을 뜨셨어요. 저는 신발도 짝짝이로 깬 채 미친 사람처럼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중환자실 문을 박차고 들어가니 그렇게 며칠을 죽은 듯이 누워있던 우리 빛나가 퀭한 눈을 껌뻑이며 저를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갈라진 목소리로 저를 부르는 거예요. 엄마? 저는 빛나 손을 부여잡고 그대로 무너져 펑펑 울었습니다. 우리 빛나가 살아났어요. 그 인간이 그토록 안 깨어나길 빌었던 우리 딸이 기어이 제 어미 곁으로 돌아온 겁니다. 저는 그 순간 하늘이 우리 편이라는 걸 알았어요. 빛나가 조금 기운을 차린 며칠 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곰돌이를 빛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녹음을 들려줬어요. 차마 못할 짓인 줄 알면서도 빛나가 알아야 했으니까요. 제 남편 목소리가 흘러나오는 동안 우리 빛나는 한 방울의 눈물도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입술을 꾹 깨물고 다 듣고 나더니 저랑 똑같은 눈빛이 되어서 그러더라고요. 엄마, 그 사람 가만두지 마.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미끼를 던질 때가 됐다고요. 그날 저녁 저는 그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일부러 세상 다 포기한 힘없는 노인네 목소리를 쥐어짜서요. 민호야, 애미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다. 네 말이 다 맞는 것 같구나. 빛나도 저렇게 됐고 이 늙은이가 무슨 힘이 있겠니? 그 건물 말이다. 어떻게 정리하는 게 좋을지 너랑 차분히 의논을 좀 하고 싶구나. 내일 집으로 좀 와주겠나? 전화기 너머로 그 인간이 좋아서 입이 째지는 게 다 느껴지더라고요. 어머니, 정말 잘 생각하셨어요. 걱정 마세요. 제가 어머니 편하시게 다 알아서 처리해 드릴게요. 제가 모자란 노친네라서 다루기 편하다던 그 인간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제가 모자란 노친네인 줄로만 알았던 겁니다. 다음날 그 인간이 집에 왔어요. 양손 가득 어머니 좋아하시는 거라며 과일 상자에 영양제까지 사들고 아주 둘도 없는 효자 행세를 하면서요. 소파에 척 앉더니 효자 흉내를 내며 입을 열더라고요. 어머니, 너무 상심 마세요. 빛나는 솔직히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아요. 대신 이 건물을 잘 정리하면 어머니 편하게 여생 보내실 수 있어요. 명의는 우선 제 앞으로 돌려놓는 게 세금이나 여러모로. 저는 그 인간 말을 끝까지 듣지 않았어요. 그저 가만히 식탁 위에 제 낡은 휴대폰을 올려놓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부스럭거리는 잡음 뒤로 그 인간의 목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웠어요. 너는 차라리 이대로 안 깨어났으면 좋겠어. 사망보험 5억 나와. 그거 깔끔하게 떨어지면 정리 끝이잖아. 그놈의 얼굴이 핏기 하나 없이 하얗게 질려가더라고요.
이게 무슨 그 인간이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낚아채려 하기에 제가 탁 막았습니다. 그러자 본색이 나오더라고요. 어머니, 이거 어디서 났어요? 이거 불법 도청이에요. 사생활 침해로 어머니 고소할 수 있어요. 이런 거 법정에서 증거도 안 돼요. 저는 그제야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더 이상 힘없는 노인의 목소리가 아니었죠. 고소? 그래 해라. 어디 경찰서 가서 이 녹음 같이 한번 들어보자꾸나. 네 입으로 떠든 말이니 네가 책임지면 될 거 아니냐? 그리고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식탁 위에 쫙 펼쳐 놓았어요. 보험증서, 대출 서류, 그리고 전당포 영수증을요. 이 녹음이 증거가 안 된다 치자. 그럼 이건 어쩔래? 네 마누라 죽으면 5억 타먹겠다고 몰래 들어둔 보험. 네 마누라 이름으로 빼다 쓴 대출. 우리 빛나가 시집올 때 낀 결혼 반지까지 전당포에 잡혀먹은 영수증. 이건 네가 무슨 수로 도청이라고 우길래? 강민호는 식탁 위에 펼쳐진 종이들을 보고 입만 뻐끔거릴 뿐 아무 말도 못했어요. 내 딸 목숨값을 5억에 흥정하던 그 더러운 입으로 어디서 어머니 소리가 나오나? 그리고 이 건물, 이건 내가 40년을 새벽에 일어나 손끝이 다 갈라지도록 끓인 국물로 산 거다. 너 같은 게 평생 꿈도 못 꿀 거고 죽었다 깨어나도 손톱만큼도 못 가져가네. 알겠나? 그제야 그 인간이 정신이 번쩍 들었는지 무릎이 풀려 바닥에 털썩 주저앉더니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매달리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제가 잠깐 미쳤었나 봐요. 사업이 너무 힘들어서 눈이 뒤집혔어요. 한 번만, 한 번만 봐주세요. 준우 봐서라도. 네? 준우 아빠잖아요. 준우? 저는 그 손을 딱 뿌리치고 그 인간 눈을 똑바로 내려다봤습니다. 그 더러운 입에 다시는 내 손주 이름 올리지 말게.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아주 또박또박 못을 박듯이 말해주었어요. 그리고 민호야, 네가 그토록 안 깨어나길 빌고 또 빌었던 우리 빛나가 사흘 전에 눈을 떴네. 그러자 강민호의 동공이 지진이 난 것처럼 흔들리더라고요. 네가 기다리던 5억은 이제 없네. 영영 없네. 그리고 우리 빛나가 방금 네가 들은 그 녹음을 너보다 먼저 다 들었네. 그러니 이제 그의 앞에서 변명할 생각도 말게나. 그 인간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둘도 없는 효자 행세를 하던 인간이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그 자리에서 사시나무처럼 떨고만 있었어요. 저는 현관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나가. 그리고 다음에 자네를 보는 곳은 법정이 될 걸세. 그 인간을 현관 밖으로 내쫓은 그날부터 세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칼자루는 제가 쥐고 있었으니까요. 우리 빛나는 정말 기적처럼 회복했어요. 머리를 그렇게 열었는데도 그 모진 재화를 이를 악물고 견뎌내더라고요. 처음엔 숟가락도 제대로 못 들던 애가 한 달, 두 달이 지나니 벽을 짚고 비틀비틀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깨어나도 약사일은 못할 거라던 그 인간 말이 보란 듯이 틀린 거예요. 그리고 빛나는 제 몸을 어느 정도 추스르자마자 가장 먼저 이혼 소송장을 냈습니다. 강민우도 처음엔 발악을 했어요. 어디서 비싼 변호사를 사서 어떻게든 위자료를 깎아보려고요. 그런데 우리한텐 곰돌이 녹음이 있고 5억짜리 사망 보증서가 있고 전당포 영수증이 있었잖아요. 그 인간이 산 변호사도 그 증거들 앞에서는 결국 두 손을 다 들더라고요. 이혼 조정을 받으러 간 날 법원 복도에서였어요. 강민호가 슬그머니 빛나한테 다가가 뭐라고 변명을 늘어놓으려고 했어요. 그때 우리 빛나가 그 인간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딱 한마디 하더군요. 내가 죽기를 바랐던 사람하고는 나눌 말이 없네요. 그 인간 그 자리에서 돌처럼 굳어버리더라고요. 판결은 처음부터 정해진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빛나가 준호 친권을 가져왔고 강민호는 위자료에 다달이 양육비까지 물어야 했어요. 빛나 이름으로 몰래 빼다 쓴 대출 1억 2천도 그 인간이 떠안게 됐고 제가 사업 자금이라고 통장세 내줬던 8천만 원도 한 푼도 빠짐없이 갚으라는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마누라 몰래 동의서까지 의조해서 5억짜리 사망보험을 든 것, 게다가 빛나 폐물을 제멋대로 전당포에 갖다 잡힌 것. 변호사가 그러더라고요. 이건 그냥 못된 짓 정도가 아니라 엄연한 범죄라고요. 결국 그 인간은
이혼만 당한 게 아니라 경찰 조사까지 받는 신세가 됐습니다. 제 손으로 판 무덤에 지 두 발로 걸어 들어간 거죠. 그럼 그 인간이 그렇게 좋다고 사랑에 속삭이던 여자는 어떻게 됐냐고요? 강민호가 5억은커녕 빚더미에 형사 문제까지 떠안은 빈털터리가 되자 그 여자는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나버렸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여자도 강민호한테 5억이 떨어질 거란 걸 알고 들러붙었던 거였어요. 우리 빛나가 죽으면 굴러들어올 그 돈을 보고요. 그러니 돈이 사라진 강민호가 그 여자한테 무슨 쓸모가 있었겠습니까? 우리 빛나는 그 여자한테도 상간녀로 위자료 소송을 걸어서 받아낼 거 다 받아냈고요. 내 딸을 돈으로 보고 죽기만 기다린 남자. 그 남자를 돈으로 보고 들러붙은 여자. 돈이라는 끈이 끊어지니까 그 더럽고 추한 관계도 그대로 퍽상 무너져 내리더라고요. 그게 바로 자업자득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렇게 모든 게 끝나고 한참이 지난 어느 늦은 밤이었어요.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받아보니 강민우였어요. 그 멀끔하고 능글맞던 사람이 맞나 싶게 목소리가 다 죽어 있더라고요. 어머니, 저예요, 민호. 어머니, 저 좀 살려주세요. 갈 데도 없고, 당장 오늘 먹을 것도 없어요. 제가, 제가 죽을 죄를 지었어요. 그래도 한 번만 봐주세요. 100만 원만, 아니, 50만 원이라도 좀. 저는 그 구질구질한 소리를 가만히 다 듣고 있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민호야, 네, 어머니. 너 우리 빛나 목숨의 매긴값이 5억이었지? 그런데 지금 네 입으로 빌고 있는 네 인쌔값은 50만 원이구나. 있을 때 잘하지 그랬니? 사람이 제 손에 쥔 복을 발로 걷어차면 그 대가는 반드시 한치도 어김없이 제게로 돌아오는 법이다. 이 전화 다시는 하지 마. 두 번 다시 받지 않을 테니까. 알겠니? 저는 그 말을 끝으로 전화를 뚝 끊었습니다. 손이 조금 떨리긴 했지만 이상하게도 제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잔잔하고 평온했어요. 그날 밤 저는 변호사를 통해서 그 상가 건물을 오직 우리 빛나와 준우 앞으로만 물려주도록 단단히 못을 박아 정리해 두었습니다. 그 인간이 죽었다 깨어나도 손끝 하나 못 대게요. 이제 우리 집엔 다시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빛나는 천천히 그러나 단단하게 제자리를 찾아갔고 우리 준우는 다시 깔깔거리며 그 곰돌이를 끌어안고 새근새근 잠이 들어요. 온 가족을 통째로 집어삼키려던 그 거머리 같은 인간을 저는 그렇게 제 두 손으로 깨끗이 떼어냈습니다. 40년을 새벽 4시에 일어나 국밥만 끓이던 이 무지렁이 아줌마가 제 새끼를 지키는 일 앞에서는 세상 그 누구보다 독해질 수 있다는 걸 저는 그때 알게 되었죠. 그 모진 풍파가 다 지나가고 어느덧 계절이 몇 번이나 바뀌었습니다. 우리 빛나는 이제 거짓말처럼 건강을 되찾았어요. 한동안은 말도 어눌하고 손도 떨려서 제 속을 까맣게 태우더니 그 독한 재화를 기어이 다 이겨내고 다시 하얀 가운을 입었습니다. 깨어나도 사람 구실 못한다던 그 인간 말이 얼마나 가짜는 소리였는지 우리 빛나가 제 두 발로 똑똑히 증명을 한 거죠. 우리 준우도 그새 한 뼘이나 더 자라서 이제는 제법 의젓하게 엄마 손도 잡아주고 할머니 심부름도 다니는 어엿한 사내 아이가 됐고요. 저는 지금도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가마솥에 사고를 안 칩니다. 그런데 그 새벽이 예전과는 사뭇 달라요.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5살 배기 빛나를 끌어안고 막막한 어둠 속에서 울던 그 새벽이 아닙니다. 사위라는 인간이 우리 가족을 통째로 집어삼키려 들 때 분하고 무서워서 이를 박박 깔던 그 새벽도 아니에요. 이제 그 새벽은 뽀얗게 피어오르는 사골김 사이로 우리 식구들 웃는 얼굴이 떠오르는 그렇게 따뜻하고 감사한 새벽이 됐습니다. 준우는 여전히 그 곰돌이를 끼고 삽니다. 한때는 그 작고 낡은 인형이 우리 가족을 통째로 살려낸 둘도 없는 증인이었죠. 하지만 이제 준우한테 그 곰돌이는 그냥 세상에서 제일 좋은 곰인형일 뿐이에요. 그 인형 뱃속에 한때 얼마나 무서운 비밀이 담겨 있었는지 우리 준호는 평생 몰라도 됩니다. 저는 그거면 됐어요. 요즘은 가게 문을 닫을 때쯤이면 빛나가 준우 손을 잡고 가게에 들러요. 셋이서 좁은 식탁에 옹기종기 둘러앉아 따끈한 국밥 한 그릇이 후후 불어 비우는 그 시간이
저한테는 세상 그 무엇과도 안 바꿀 행복입니다. 이 긴 이야기를 처음 꺼낼 때 제가 그랬죠. 과연 제 딸이 다시 눈을 뜰 수 있었을까 하고요. 그렇게 애가 타도록 묻던 제 딸이 지금 제 앞에서 국밥을 떠먹으며 그 누구보다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이 나이를 먹고 그 모든 일을 다 겪고 나서 제가 가슴 깊이 새긴 게 하나 있어요. 남의 것을 탐내는 손은 결국 지 손에 쥔 것까지 전부 놓치게 된다는 겁니다. 멀쩡한 지 마누라 목숨값에 5억을 매기고 남의 평생을 통째로 삼키려 들던 그 사람이 끝내 지 인생 하나까지 송두리째 잃어버린 것처럼요. 그리고 또 하나, 사람의 진심이라는 건 꼭 제가 평생 끓여온 이 사골 국물 같더라고요. 오래오래 정성을 다해 고아야 비로소 깊고 진한 진국이 되는 겁니다. 잔깨를 부려 후딱 끓여낸 국물은 겉만 그럴듯할 뿐 결국 비린내가 나기 마련이고요. 그 사람이 딱 그랬어요. 겉은 그렇게 번지르르 했어도 속은 처음부터 비려 있었던 거죠. 저는 앞으로도 제가 끓이는 이 국물처럼 우리 가족을 진하고 뜨겁게 지켜낼 겁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는 게 이제는 하나도 고되지가 않아요. 눈을 뜬 우리 빛나가 있고 깔깔거리며 웃는 우리 준우가 제 곁에 있으니까요. 그거 하나면 이 늙은이는 앞으로도 얼마든지 몇 번이고 다시 저 가마솥 앞에 설 수 있습니다. 부족한 제 이야기 긴 시간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박정래 어머님의 이야기. 우리 청취자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이 사연을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가는 내내 가슴이 먹먹했다가 또 어느 대목에선 속이 다 후련해졌다가 그렇게 마음이 여러 번 일렁였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약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자식 가진 부모입니다. 그런데 또 세상에서 제일 강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그것도 자식 가진 부모예요. 평생 국밥 한 그릇에 자식 하나만 바라보며 살아온 그 여린 어머니가 제 새끼를 지킬 때만큼은 세상 그 누구보다 독하고 단단해지는 거. 그게 바로 부모 마음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우리 어머님들, 아버님들, 여러분도 다 그렇게 살아오셨을 거예요. 내 입에 들어갈 것 아껴서 자식 먹이고 내 몸 아픈 건 늘 뒷전으로 밀어가면서 가족부터 챙기고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그 길고 긴 세월을 묵묵히 견뎌오셨겠지요. 그 세월 절대로 헛된 게 아니었습니다. 박정래 어머님이 그러셨던 것처럼요. 정직하게 성실하게 제자리를 지키며 버텨온 사람에게는 당장은 손해만 보고 바보처럼 보일지 몰라도 끝내는 그만한 복이 반드시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 혹시 지금 마음이 많이 지치고 서러우셨더라도 부디 너무 외로워 마세요. 그리고 우리 어머님, 아버님, 이제는 자식만 챙기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도 좀 아껴주세요. 따뜻한 밥 거르지 말고 꼭 챙겨 드시고 어디 아픈 데가 있으면 참지 마시고 병원도 꼭 가시고요. 여러분이 건강하셔야 여러분이 그토록 아끼는 그 가족도 마음 놓고 웃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의 엄마, 아빠이기 이전에 그 자체로 참 귀하고 소중한 사람이니까요. 혹시 오늘 하루 유난히 외롭고 마음 시리신 분 계신가요? 마땅히 마음 둘 곳이 없어서 이 방송을 가만히 겨드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께 제가 꼭 이 말씀만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마음 기대고 싶은 날엔 언제든 이 친정엄마가 여기 이 자리에 그대로 있을게요. 친정 한번 다녀가듯 또 편하게 들르세요. 오늘 이 사연이 여러분 마음에 가닿았다면 따뜻한 댓글 한 줄,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꾹 눌러주세요. 그 작은 온기들이 다 모여서 더 좋은 사연으로 또 여러분을 찾아오게 하는 큰 힘이 된답니다. 이제 곧 장맛비가 내리고 후덥지근한 더위도 성큼 다가오겠네요. 비 오는 날 미끄러운 길 조심하시고 더운 날 끼니 거르지 마시고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 한 분 한 분 부디 건강하세요. 밥 꼭 챙겨 드시고요. 그럼 우리 다음 사연에서 또 만나요. 오늘도 고맙습니다. 친정엄마의 사이다 라디오였습니다.